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AI 정책이요.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선포하셨고 작년 12월에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에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후보자도 서면 답변을 통해서 내각의 우선적 개혁 과제로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 DNA, 소위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주로 이제 실력을 쌓아가야 되겠죠.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화를 하고 해야 될 터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우선은 이 새로운 신산업이 활발하게 R&D를 비롯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이 성과물이 있을 때 그것이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그 R&D 예산의 경우 이런 신산업을 민간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 민간 측의 R&D 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무총리는 행정부처 간 이견을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무조정실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2020년 집중관리 갈등과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고 국무총리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잘 알고 또 화합의 리더십을 가지신 만큼 잘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서 박광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플랫폼 업계와 종사자 간의 갈등도 대표적인 과제가 되겠고요. 국무조정실 갈등 과제 중 수소 충전소도 눈에 띄었습니다. 맥킨지는 2050년 수소 경제가 연간 2조 5천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자원인 수소가 경제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데요. 정부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인데 폭발 위험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또 효과적인 홍보, 또 주민과의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수소 에너지 그리고 관련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함께 알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수소 부문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수소 충전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걸림돌이 되어서 이 신속하게 이 보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수소 충전소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으면 이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을 할 일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제3호 수소 충전소를 우리 국회 경내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은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총리가 되신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갈등 과제 하나 네. 좀 꼽아주시고 또 그에 대한 또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타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이죠. 네.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택시 업계와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업계 간의 이해관계 상충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업계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펼치겠지만 아마도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좌지우지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좋은 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또 대구 공항 이전 문제도 있고요. 이제 구미에 또 다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역 간의 이런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갈등 사안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갈등 사안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모두가 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는 여러 부처들을 총괄하시는 만큼 그런 갈등 과제들을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 매우 심각하죠. 매년 OECD 회원국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자살률인데요. 작년 한 해만 해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13,600명,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3년부터 자살률은 감소하다가 2018년 다시 증가를 했는데요. 그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영향을 받은 베르테르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데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주로 정신과적 문제, 중장년층은 경제적 문제, 노년층은 신체 질병 문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청소년 중에서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도 많은데 또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전체 자살률의 2배가 넘는 노인 자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사회 문제가 되었고 핀란드나 일본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자살률을 현격하게 낮췄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 문제를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고 범부처적인 자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신다면 자살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셔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행복하다고 느끼시면 자살을 잘 안 하시겠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일본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본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서 많이 호전이 되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더 악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심 또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국가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시민사회와 협력을 하고 시민사회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 협력 등을 통해서 우리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 책임 있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정부가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